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나랑 인연이 된 사람이 끔찍한 과거를 당당하게 밝히는 것과 숨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 질문을 받으면 끔찍한 과거가 있다는 것이 제일 나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것 같아요. 눈썰미가 좋은 제가 아니었다면 정말 잘못된 인연과 오래전부터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일찌감치 알아보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참교육을 한 것 같아 속 시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참교육을 하게 된 장소가 결혼을 앞둔 저희 딸의 상견례장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긴 하지만요. 잘못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 문턱까지 갔었던 딸은 사랑하는 남자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끝나게 되어 상심이 큰 모양입니다. 말로는 저한테 계속 괜찮다고 하지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는지 요즘 볼 때마다 근심이 많아 보여요. 상처가 너무 깊으면 표시도 못 낸다더니 딱 그 짝이에요. 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괜히 엄마가 끄집어내서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냐 싶기도 한데 언제까지 과거의 잘못된 인연에 매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고 애매하게 골마서 터져버리는 상처보다 왜 때로는 일부러 바늘로 물집을 터트려서라도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하잖아요. 우리도 이걸 이제 이겨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딸 역시 흔쾌히 톡톡 사연을 제보하라는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제가 사연을 쓰는 내내 옆에서 엄마는 글 못 쓰잖아.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려면 글도 잘 써야 돼 하고 쫑알거리는데 뭐 글은 잘 쓰는 능력은 없어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드라마 같아서 충분히 재미있게 들으실 것 같네요. 제가 글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쭤봤죠. 끔찍한 과거를 당당하게 밝히는 것과 숨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쁜 것 같냐고요. 끔찍한 과거가 있는 것 자체가 제일 나쁘다고 했는데 저한테도 잊지 못할 끔찍한 과거가 있어요. 그걸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게 딸의 결혼이 없어진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 하시겠지만요. 글쎄요, 저도 이런 제 과거가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올 줄 몰랐네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사 간 적 없이 살아서 괜히 제가 살고 있는 소도시의 지명을 밝혔다가 저희 딸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어디라고 밝힐 순 없지만 태어나서 딸을 키우는 지금까지 이사 한 번을 가지 않고 그곳에 살았어요. 당연히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고요. 공부에 뜻이 없어 대학은 딱히 가지 않고 고졸 전형으로 회사에 들어가 사회생활까지 한 번도 거처를 옮긴 적이 없네요. 제 고등학교 때 얘기로 사연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사람의 첫인상이 끝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유난히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 학군이 많지 않아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사귄 친구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가니까 애들끼리 커뮤니티가 굉장히 끈끈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잘못 밉보이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이 골치 아파지니까 서로 더욱 조심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참 폐쇄적인 동네였죠. 요즘에 학교 폭력 논란에서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왕따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 애들이야 워낙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학교에 소위 말해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기껏해야 수업 시간에 뒤에 엎드려서 잠이나 자는 정도. 선생님들이 무서웠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네요. 지금은 애들한테 매 한 번 잘못 들었다가 쏜살같이 부모님이 학교를 쫓아오고 우리 집 귀한 자식한테 뭔데 당신이 손을 대냐 어쨌냐 하니까 아예 법적으로 체벌 금지가 됐다면서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얼마나 하늘 같았는데요. 괜히 잘못 대들었다가 그날은 애들 보는 앞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그렇게 반항하는 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보통이고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제 학창 시절이 그런 경우였네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난 이후에 결정된 첫인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간다고 제가 그랬죠. 전 그 첫인상 싸움에서 보기 좋게 참패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던 게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의 손길을 받고 자랐는지 못 받고 자랐는지 티가 더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크게 기운 모양이에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투자니 뭐니 하도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언젠가 터질 일이 그때 터진 거라고 했지만 하필이면 그게 터져도 제가 어렸을 때 터졌으니 다 커서 생각해보니까 원망스러울 수밖에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살림이 넉넉하니 그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 철없이 결혼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막상 사업이 그렇게 쫄딱 망하다시피 하고 나니까 끝까지 가정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나 봐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저를 아버지한테 떠넘기듯 맡기고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답니다. 혼자 남아있는 아버지는 어땠겠어요? 인생이 아주 망한 것 같았겠죠. 사업은 실패해서 돈이 좀 많은 때는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던 주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싹 등을 돌려 그렇다고 비빌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업도 실패하고 이혼도 하고 거기에 애까지 딸려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어린 저를 보육원에다 던져놓다시피 하고 편지, 아니 유서죠. 얼마나 울면서 썼는지 얼룩덜룩한 그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흔했나요? 아니면 콩가루 같은 저희 집만 그랬나요? 할아버지께서 부인이 2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 카투사로 군 생활을 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미군 쪽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는 카투사 인기가 꽤나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미군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작은 할머니랑 눈이 맞으신 모양이더라고요. 남편 군대 보내놨더니 웬 알지도 못하는 어린 여자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랑도 이제 같이 살 거다 하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열이 받으셨겠어요. 그때는 할머니네 집이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혼이라는 게 흔하지 않았던 시기도 했나 봐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금슬은 할아버지랑 작은 할머니 쪽이 더 좋았나 봐요. 거의 평생 화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부부는 또 부부인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할아버지도 병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작은 할머니 혼자 남게 된 거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할아버지와 작은 할머니 사이에는 딱히 아이는 없어서 그 동네에 그냥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에 혼자 지냈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큰할머니 자식이니까 당연히 작은할머니를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생각도 꿈도 못 꾸셨을 거예요. 작은할머니는 애를 못 낳는 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본처에 대한 예의상 아이를 낳고 지내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외동아들이었던 저희 아버지한테 꽤나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데 당연히 아버지는 내 엄마도 아닌데 엄마 행세하지 말라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렸고요. 여튼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남아있는 작은할머니한테 연락이 닿았나 봐요. 분명히 아버지한테 딸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딸이 온데간데 없으니까 저희 동네에 보육원이 2곳 있었는데 거기를 싹 다 뒤져가지고 저를 찾으신 거고요. 내가 애 할머니다 하고 대책도 없으면서 무작정 저를 받아가지고 오셨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손녀라고 저를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작은 할머니가 없었으면 아마 보육원에서 더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작은 할머니랑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위에서 했던 얘기들도 할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라서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애들은 정말 티가 나나요? 전 티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작은 할머니가 굉장히 정성껏 키워주셨거든요. 나이도 있으셔서 힘드셨겠지만 왜 엄마 없는 애들 보면 어른들이 아주 간단한 것도 안 알려주시고 학교 가서 배워라 하고 냅다 학교부터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애들을 보면 학교에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옷의 세탁 상태를 보면 좀 불결하고 손톱도 길고 하잖아요. 당연히 저희 할머니는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할머니 딴에는 나름대로 부모님이 안 계시는 티 날까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았는데, 동네가 워낙 좁잖아요. 이게 커뮤니티가 좁으면 좁을수록 뭘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거든요. 어제 저녁에 마트에서 뭘 샀는지도 금세 소문이 나서 학교에 가면 너 어제 이거 먹었지?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태반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이 일반적인 편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작은 곳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할머니가 어떻게 다 해결을 해주셔서 전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 사업에 엮여 있는 분들도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라던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던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종종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문을 세게 두드려서 나가보면 언제 쓴지도 모를 차용증을 할머니에게 냅다 들이미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뭐 동네에서 쟤네 아버지가 사업을 말아먹어가지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남자도 목숨을 끊었다더라. 얼마나 자기들끼리 시시콜콜 얘기하기 좋은 소재예요. 아무리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애들은 진짜 악의 없이 나쁜 소리를 해요. 악마 같다니까요. 집에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는 야, 너네 아빠 죽었어? 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얘네 아빠 죽었대. 엄만 도망가고. 얘 할머니랑 산다는데? 이런 얘기를 참 서스럼 없이 하고요. 왕따를 당했던 건 아닌데 제가 자발적으로 왕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애들이랑 친해져 봐도 애들은 자기랑 다른 저에게 언제든지 말로 비수를 꽂아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괜히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다가 저를 껴주려고 야 너도 같이 놀래 하면 나 노는 거 싫어한다고 너네끼리 놀라고 그러면서 담을 딱 쌓아버렸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가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재밌게 놀았냐고 물어보면 그때나 처음으로 입을 뗐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 입에서 단내가 났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 나이면 한창 애들하고 떠들고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나이인데 일반적으로 잘하진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진들의 괴롭힘을 받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당연히 자기들 용돈이 부족하다고 삥 뜯는다고 하죠. 뭐 500원, 1000원씩 빌려다가 이런 얘기는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대놓고 따돌림을 또 겪은 건 아니거든요. 아마 괴롭혀도 나올 거 없고 반응도 재미없고 하니까 일찌감치 손을 뗀 것 같아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려나요? 그렇게 뭐 단짝 친구 하나 없이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했을 때 참 제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에 올라오자마자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 반에 전학을 온 친구였어요. 듣자 하니까 저랑 사정이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이사를 온 지역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그때는 참 사업도 잘 망하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여튼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잠잠해질 때까지 애 좀 맡아달라고 본인도 곧 시골로 내려오겠다고 나름 작은 도시에 자기 딸을 숨길 요량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되게 멋있었던 게 얼굴도 엄청 예쁘게 생겼거든요. 저희는 전학 오고 나서 딱 보자마자 도시에 사는 애들은 저렇게 매초롬하게 생겼나 보다 할 정도로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같은 느낌 있는 연예인으로 따지면 황신혜 씨 젊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학교가 또 남녀공학이어가지고 전학 온 그 친구가 예쁘다는 소문이 돌고 남자반 애들이 창문에 붙어서 구경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얼굴도 그렇게 예쁜데 성격은 또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애들이 쉬는 시간에 달라붙어가지고 어디 사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또 악이 없는 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거기다 대고 저렇게 그냥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그래서 할머니랑 산다 하고요. 물어본 애들은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아 그러냐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자기 자리로 가고
전 그 애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죠. 어쩜 같은 상황인데 저희는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드는 게 없이 당당할까 하고요. 학교가 끝나고 마침 집에 가는 방향이 같은 쪽이더라고요. 혼자서 쭉 앞서서 걷는 친구의 뒤를 막 달려서 뒤따라가서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웃겼을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 아까 진짜 멋있었다고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저도 제 얘기를 막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도 우리 둘 다 할머니라도 계신 게 어디야? 난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너 힘들다는 얘기에 다는 공감 못 해줘도 우린 꽤 비슷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짠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거나 그냥 어색하게 자리를 피해버리는데 정말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너 아직 학원 같은 데 안 다닌다면 우리 집에 가서 놀자고 초중고를 다 그 동네에서 다녔는데 정작 동네 친구 한번 집에 초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처음으로 집으로 불러봤네요. 저희 할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애가 어쩐 일로 친구를 다 데리고 오냐고 그러면서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얼른 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구워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애가 내숭이 정말 없어요. 저희 집은 반찬통 그냥 열어서 식탁 위에 올려주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그래도 좀 산인 편이었는지 조그만 종지 그릇에다가 일일이 반찬을 덜어가지고 상에 내주고요. 그런데도 뭐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찌개 그릇에 숟가락 푹푹 담궈가면서 먹는데 참 털털하고 예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좋은 친구가 왜 제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친구로 기억되냐 하냐면요. 정작 제가 힘들 때 그 친구가 항상 옆에 있어줬던 것 같은데 막상 그 친구가 힘들 때 저는 외면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구독자님들 어린 시절에도 일진 불량 학생들이 있었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워낙 무서우니까 대놓고 티를 내는 불량 학생들은 없었고 그냥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옆 학교 애들이랑 패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저랑은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죠. 그런데 저희 학교에 굉장히 희한한 불량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분명히 하는 행동은 불량한데 선생님들은 이 애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착한 애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냥 대놓고 불량한 애들보다 그 애가 더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었고 공부도 잘하고 집이 워낙 부자라고 들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촌지 문화가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자기 딸 잘 봐달라고 선생님들한테도 넉넉하게 챙겨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애만 보면 예뻐 죽으려고 하는 거죠. 부모님은 잘 계시냐, 요즘 학교는 다닐만 하냐. 호랑이 같은 학주 선생님도 이 친구 앞에만 가면 무슨 순한 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의 실체는 뉴스에 나오는 일진 저리 가라예요. 저희 학교에 있는 불량 학생들이 다 이 친구의 졸개들이나 다름없다고 그랬다니까요. 싸움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애들마저 돈으로 다 매수를 한 건지는 몰라도 불량 학생들도 이 애를 보면 눈을 슬슬 피해요. 꼭 뭐 약점이라도 잡힌 사람 마냥요. 애들도 다 피해 선생들도 재지 못해 그야말로 그 애의 세상이었죠. 불량 학생들은 그래도 시비에 이유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너 사람을 왜 그렇게 쳐다보냐? 네가 내 욕했냐? 그런데 그 애가 다른 애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괴롭히는데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말 그날따라 그의 눈에 거슬려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보다 뭘 잘해서 질투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한번 그 애한테 찍히고 나면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을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절대 앞에 나서지 않고 자기가 주변에 있는 불량 학생들을 시켜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걸 못 견뎌서 학교를 그만둔 애들도 여럿 봤는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그 아이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게 가장 절친한 친구가 안 이꺼 보였나 봅니다.
제 친구 항상 자기 할 말 당당하게 하는 애였고 반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눈치만 보지 않고 바로 선생님을 불러오고 그 덕에 애들한테 인기가 좋았거든요. 추측건데 아마 그런 인기가 그 애한테는 불만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영웅놀이하고 다닌다면서? 야,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수다를 떨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뒷문을 부서질 것처럼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애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친구가 앉아있는 책상으로 걸어오더니 발로 3개의 책상을 걷어 차더라고요. 친구가 의자에서 나동그라지고 제가 얼른 일으켜서 세웠죠. 순식간에 반 분위기는 싸해지고 옆에 따라온 불량 학생들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하라면서 저를 질질 끌어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없는 것들이 있는 척 하는 거. 너 결국 나한테 뒤지게 맞아도 내가 우리 아빠 불러서 처리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네가 퇴학 당해야 돼.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애들이 좀 띄워주니까 신나가지고 가짱게 영웅 흉내 내는 거. 나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 네가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넌 다 쓰러져가는 네 집구석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발끝에도 못 따라올 텐데. 그치? 뭐래? 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네 발끝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말릴 새도 없이 그 애가 제 친구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고 거의 교실 뒤편으로 나가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손을 툭툭 털고 반 애들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얘 도와주다가 자기 눈에 띄면 얘랑 똑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자신 있으면 한번 붙어 다녀 보라고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럽고 친구에게 미안했어요. 수업 시간 종이 울리고 그 애들이 교실에서 우르르 나가고 친구는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애들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무서웠던 것 같네요. 무서워진 분위기는 다음 날부터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교실에 썩은 우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교실로 들어가니까 반 애들은 다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사물함 앞에는 제 친구가 서 있었어요. 얼른 달려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사물함에서 온통 상한 우유로 범벅이 되어 있는 교과서를 하나씩 꺼내서 닫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그새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상처가 가득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가지고는 제가 옆에서 얼른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우려고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 어깨를 확 밀치면서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야, 너 나한테 앞으로 말 걸지 마. 알겠어? 우리 절교니까. 당장 꺼지라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실에 와서 하던 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를 도와주는 순간 같은 취급을 할 거라고요. 그 착한 친구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괜히 모진 소리를 하고 저를 밀어내 주었던 겁니다. 그 표정을 보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그냥 눈 딱 감고 도와줄 걸 하고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음날 일찌감치 학교에 가서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이제 막 출근을 하신 선생님께서 교무실 앞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왜 여기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선생님을 상담실로 끌고 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니까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고요. 선생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듣더니 대뜸 저한테 이 얘기를 또 누가 알고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빼고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요즘 학교에 일도 많은데 괜히 이런 일로 일 키우지 말라면서 저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조례 시간이 되어서야 왜 그렇게 제 입을 막으셨는지 그 의도를 알겠더군요. 조례를 하기 위해 들어온 선생님은 교탁을 회초리로 2번 두들기면서 입을 여셨습니다. 당연히 뭔가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본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쪽지에 적어봐라 의례적으로라도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었나 봐요. 선생님 역시 그 애들이랑 한 패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었거든요. 요즘 학교 폭력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은데 친구들끼리 다투면서 크고 그러는 것들 괜히 여기저기 말 옮겨서 일 키우지 말아라. 니네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야? 니네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진짜 대학도 못 가. 니네가 지금 친구 앞길 걱정해주고 있을 때니? 니들 앞길이나 똑바로 생각하면서 살란 말이야. 어? 알겠어? 넌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학업에 열중해. 저렇게 애들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상, 반장, 인사됐다. 제가 몇 번이나 선생님에게 제 얘기 좀 들어달라 붙잡고 말을 했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덮고자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얘기해야 할 상대를 잘못 찾았구나 했어요. 또 쉬는 시간이 되니까 그 애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엎드려 있는 단짝 친구를 일으켜 세우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밀면서 네가 일렀냐고, 네가 담임 선생님한테 일러 바친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들은 이미 선생님께 말씀드린 게 저라는 걸 알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 애들만큼이나 나쁜 게 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적어도 아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한 거다.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서 친구를 막아줬어야 했어요. 그치만 그때도 전 참 어렸었나 봐요. 만약 내가 나섰다가 저희들 눈에 잘못 띄어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몇 년 동안 제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당하는 건가? 그렇다면 졸업은 할 수 있을까? 공포스럽더라고요.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또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참 비겁한 인간이었죠. 그 애는 몇 달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가방을 싸서 나가는 순간에도 누구 하나 인사를 해주는 반 애들이 없었어요. 혹시나 챙겨주는 모습을 보다가 그 다음 순번은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요. 그렇게 또 한 명의 피해자가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교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문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친구가 제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쟤 때문에 학교 관둔 애가 5명이라고요. 야, 쟤네 아빠가 여기 정치인들이랑 다 아는 사이래잖아. 그러니까 쟤도 맨날 자기는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아빠가 어디든지 꽂아줄 거라고 기세등등하고 선생님들도 괜히 쟤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 모가지 날아갈까 봐 쉬쉬하는 거라던데. 하여튼 제가 저런 식으로 쉬는 시간마다 꼬박꼬박 찾아와서 괴롭혀가지고 쫓아낸 애가 벌써 5명이라니까. 너도 조심해. 너 쟤랑 친하지 않았었어? 괜히 눈에 띄었다가 너도 골치 아파지니까. 학교에서 죄 없는 애들이 5명이나 피해자가 될 동안 어른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선생님은 물론이고 경찰에까지 신고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또 다음 날이 되니까 친구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경찰이 나서서 합의를 해주고 돌아다녔으니까 그 유착 관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시겠죠? 친구가 학교를 떠난 이후로 마지막으로 교실 문을 열고 나가던 그 쓸쓸한 뒷모습이 머리에 맴돌아 한동안 참 많이 괴로웠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원래 끔찍한 기억들은 머리에서 알아서 거부를 하나 봐요. 그때의 기억이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일도 있었지 정도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나이별로 인생이 흘러가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잖아요. 20대에는 시속 20km로, 30대에는 시속 30km로 조금씩 더 빠르게 흘러간다고요. 새파랗게 어릴 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딸을 낳고 기르면서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딸의 모습을 보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갈까? 시간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붙잡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정이라는 게 의미가 참 특별했어요. 그런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부재로 느껴왔던 외로움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딸을 낳고 난 이후에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 저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딸아이를 대하는 것이 늘 서툴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 순간마다 딸의 행복을 고민하고 위하는 엄마였다. 그렇게 자부하고 싶네요. 저희 딸이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팔다리도 길쭉하고 몸도 얇아서 처음엔 제가 커서 뭐가 되려나 모델을 하려나 했어요. 평소에도 명상같이 마음을 수련하는 것들을 좋아하던 딸은 우연히 취미로 다니던 요가에 푹 빠져서는 요가 선생님이 되겠다 하더라고요. 대학도 관련 학과를 나오고 나서 요즘에 요가가 그렇대요. 자격증 없이 학원을 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딸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인도로 유학까지 다녀와서 지도자 과정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집 근처에 있는 학원에 들어가서 학원에 소속된 강사로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실력도 좋을 뿐더러 워낙 애가 사근사근하고 말솜씨도 좋으니까 따르는 회원들이 꽤나 많았던 모양이에요. 몇 년 동안 경력을 쌓고 자기가 돈도 차곡차곡 모으더니 자기 이름을 걸고 학원을 오픈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딸의 꿈을 이루는데 어떻게 겨우 돈 따위가 아깝겠습니까? 남편과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모아서 상가를 하나 계약을 하게 됐고 딸도 그렇게 자기 사업을 오픈하게 됐어요. 부모란 존재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요. 언제는 그렇게 사회에서 제대로 한 몫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기특하고 대견스럽다 싶었는데 또 막상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안정적인 직장도 있는데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 또 그런 욕심이 들어요. 딸한테 그렇게 너도 선 한번 봐보라고 자기 사업도 하고 외모도 괜찮은 딸한테 좋은 선자리가 안 들어왔겠냐고요. 엄마가 어련히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지. 그럼 너한테 안 어울리는 별로인 사람 소개시켜 주겠냐고. 너무 그러지 말고 선 한번 봐보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딱 잘나서 싫다. 자기가 때 되면 알아서 하겠다 거절을 하더니 저희 딸은 정말 자기가 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아이더라고요. 열심히 졸라봤자 별 수 없는 것 같아 저도 이제 결혼에 대한 욕심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있었는데 대뜸 저희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으니까 인사를 하러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왜 여태 숨겼냐고 하니까 딸이 그래요. 결혼처럼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일찍 얘기를 하면 부모님 얘기에 휘둘려 결정할까봐 걱정이 됐었다고요.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돼서 이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는데 제 딸이지만 참 강단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주체적인 성격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런 딸이 나왔는지 요상스럽더라고요.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결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집 아들과 딸이 만나는 거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너무 차이나는 집안과 만나게 되면 힘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삐거덕거리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고요. 저희가 처음 사돈댁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랬어요. 예비사위가 될 사람은 무려 의사랍니다. 우리가 사자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 사람을 만났을까 했는데 딸의 학원을 등록해 꽤나 오래 다녔었던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회원이 많이 없으니까 본인도 신경 써서 대해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정이 들어서 이렇게 결혼까지 얘기하는 사이가 됐다고요. 거의 2년 가까이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엄마를 속였는지요. 그런데 예비사위의 직업을 듣고 나서 마냥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 의사 집안에 시집가려면 친정에서 병원 개원할 건물 하나는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사돈댁에서 은근히 무언가를 바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일종의 결혼 리베이트 같은 거죠. 예비 사위 직업만 화려했으면 다행이게요. 박가사돈은 대학병원에서 교수까지 하고 있고 안사돈이 될 사람은 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대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태 살아온 저희 가족들이 듣기에는 솔직히 좀 주춤하긴 하더라고요. 뭐 사돈댁의 마음을 100%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원래 자기 자식이 제일 아까운 법이잖아요.
저도 예쁘게 키워놓은 딸을 시집 보내려면 아쉬운 것처럼 사돈댁에서도 공들여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장가를 들겠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아들한테 힘이 되어줄 장인 장모를 기대하지 않을까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뭐 못마땅해 하시는 것도 있지. 근데 그건 우리도 예상했던 일이고 엄마도 나 시집 보내려니까 맨날 아쉽다면서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어? 지금이야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때 했던 걱정은 금방 가라앉을 일이라고 생각해. 더군다나 딸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댁에서 은근히 반대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냥 너도 비슷한 집안 사람들끼리 만나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앞으로 딸이 고생할 게 훤히 보이니까 제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운 만큼 그런 딸의 깊은 속내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좋은 시댁으로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희 딸 결혼 가지고 장사하려는 그런 입속 챙기는 파렴치한 부모 아니었거든요. 뭐가 됐든 딸의 행복이 1순위다. 남편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과 관련된 것들은 과감히 딸에게 맡겼어요. 상견례 얘기가 나오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 동안 저와 남편은 결혼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도 시댁에서 많이 반대를 하니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상견례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비사위도 뭐 집으로 부르고 그러지 말자고요. 지금 누구보다 초조하고 힘들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딸일 테니 최대한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했죠. 처음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상견례는 아니고 겨우 양가 부모님들끼리 한번 만나서 인사를 하자는 말이 나왔네요. 딸의 반응을 봤을 때 완벽한 허락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일이 진척되어 가는구나 해서 저희도 한시름 놨어요. 처음 서로 인사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남편이랑 얼마나 떨렸는지요. 괜히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하니까 기죽지 않을까. 괜히 남편이랑 그런 자리가 아니면 사보지도 않을 옷도 한 벌 사고 둘이서 난리를 피웠던 걸 생각하면 헛짓거리도 이런 헛짓거리가 없다 싶다니까요. 그렇게 처음 인사를 하기 위해 어쩌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 긴장한 것과 다르게 확실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인격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조차 교양 있어 보이는 본인들을 위한 거칠애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데 대학병원 교수, 복지재단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적혀있는 명함을 받아들고 평범한 회사 과장 타이틀의 명함을 내밀려니까 어쩐지 기가 죽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처음 안싸돈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고 굉장히 낯이 익다고 해야 하나요? 사실 안싸돈의 얼굴을 보고 떠올렸던 사람이 제 기억에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명함을 받아들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사람과 생판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죠. 사돈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사실 저희는 아직도 100%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사돈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아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행동하느냐로 성공의 기로에 놓이게 되거든요. 뭐 그걸 잘 못할 것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시집 와서 의사 사모님 소리가 주는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새아가가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고 그러네요.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까 이게 허락을 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안 그러니?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뭐 부모님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교양 있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저희 가족은 그냥 쳐다보는 것뿐이겠지만 묘하게 사람을 훑고 판단하는 것 같은 눈빛이 참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사돈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에 힘을 실어 얘기하는 게 어쩐지 저희한테 너넨 이런 거 모르잖아 하고 비꼬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냥 제가 너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앉아서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목구멍으로 삼키고 있으면 아마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양가가 인사를 하러 온 자리가 맞나, 아니면 내가 면접을 받고 있는 건가 하고요. 사돈 얘기 들어보니까 꼭 저희가 무식해서 이런 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사돈댁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럴 일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연히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죠. 그런데 저희 딸이라고 그거 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부부라는 게 그렇게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라고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왕관이 무거우면 나눠 들고 힘들면 잠시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딸과 남편이 살며시 제 팔을 잡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열이 확 받아서 울컥했던 건 맞는데 차라리 그렇게 제대로 한 소리를 한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제 얘기에 안사돈도 열이 제대로 받았는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네네 맞습니다 하고 말았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별것도 아닌 얘기에 발끈하는 거 보니까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건가 고민했던 게 영 틀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지금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혼 장사로 한몫 챙겨보려고 했는데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의사사위라니 이게 웬 떡이냐 하고요. 요가 강사라니 어디서 되먹지도 않은 딸이 몸뚱이 팔아서 시집가니 좋으시겠어요 아주. 왜 하나만 낳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남자 꼬드겨서 들어앉는 거 둘 낳았으면 버는 것도 2배였을 텐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없는 것들이 있는 척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자존심을 세우는지.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사두는 제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쏟아냈고 그 막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마치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재생되는 것처럼 옛날 교실에서 절친한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자기는 없는 것들이 있는 척하는 게 제일 싫다는 그 악마 같은 여학생의 말투.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옛날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이런 사이로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의 막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바깥 사돈도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괜히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꼽을 잡고 막 웃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당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주목됐죠. 그런 막말을 쏟아낸 안사돈 역시 제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기나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한참을 웃다가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팔을 번쩍 들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안사돈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저를 뜯어 말리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는 바깥사돈의 팔을 모두 뿌리치고 다시 한 번 더 안사돈의 뺨을 세차게 다시 내려쳤죠. 야, 너 미쳤어?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딴 짓을 해.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어? 희영아, 네 이름 백날 바꾸고 얼굴 천날 바꿔도 그 더러운 성질머리 바꾸지 않은 이상 널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땡땡고등학교 3학년 6반 박희영 그런 짓들을 하고도 뻔뻔하게 잘 살아있었네. 제 충격적인 발언에 저를 뜯어말리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안사돈으로 향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본인의 옛 이름을 듣자마자 아니 대체 그걸 어떻게 라는 외마디 얘기를 내뱉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머릿속으로 제 이름을 곱씹는 것 같더니 퍼뜩 생각이 났나 봅니다. 너 하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다시 얘기를 꺼냈어요.
희영아, 너 결혼할 때 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밝히고 결혼한 거 맞지? 네가 학창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결혼을 해주신 거야? 이분도 보통 비위가 아니네. 너희 아들은 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네가 고등학교 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밝혀도 너 이렇게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니? 너 정말 네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생각해?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안싸돈 끔찍한 학창 시절의 한 장면을 만들어냈던 인간이 제 앞에 넙죽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은 본인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가까사도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서 희영이라는 이름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며 이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고 캐물었고 그럴수록 안사도는 제 다리를 붙잡고 간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발, 제발 우리 가족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응? 어렸을 때 실수였다고. 그리고 그 애들은 뭐 잘못이 없었는 줄 알아.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응? 과거에 했던 실수는 다 사과하고 우리 부모님이 돈도 다 물어주고 합의한 일이라고. 끝까지 자기가 사과했다. 피해자들도 다 합의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그 긴 세월 동안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끝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지키려 드는 그 꼴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미안하지만 이 결혼 제가 없겠습니다. 전 이런 파렴치한 여자를 제 딸 시어머니로 인정 못해요. 이 여자 과거 이름은 박희영이었고 땡땡고등학교 3학년 6반이었어요. 땡땡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제 동급생을 포함해서 엄청난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늘 이런 식이었죠. 우리 부모님이 돈만 주면 그만이다. 그런 가난한 것들한테는 합의금만 물어주고 입 씻으면 그만이다 하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이 친구 때문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애들이 5이에요. 저는 그만둔 동창들과 다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니까 언제든지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과거를 어떻게 하면 숨길 수 있을까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라고요. 뭐? 네가 복지재단 이사장?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자마자 다들 입을 쩍 벌리더군요. 겉으로 어마어마하게 교양 있어 보이는 척을 다 하던 저 사람이 학창시절에 애들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끝내 학교를 관두게까지 만들었던 사이코패스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안사도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면서 끝끝내 부정했고 저는 박가사돈에게 혹시라도 친구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며 제 명함을 다시 한 장 꺼내 던져줬습니다. 한때 예비사위였던 사람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더군요. 본인의 엄마가 그런 파렴치한이었다는 사실을 어디 받아들이기 쉽겠나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며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남편과 함께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딸 역시 크게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지만 이미 사실을 다 알게 된 마당에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조용히 파혼을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의 사기극 때문에 제 딸이 다시 한번 상처받게 됐다는 게 참 아쉬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딸애를 통해서 전달받은 얘기에 따르면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세탁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남편 네임밸류로 얻게 된 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도 한순간에 내려오게 됐고요. 딸의 결혼은 혼인 무효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사돈댁에서 그 여자가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건 딸의 마음이겠지만요. 위기로부터 딸을 구해내고 오랫동안 마음에 묵은 상처로 남아있던 친구의 복수도 한 것 같아 딸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속 시원한 기분이 큽니다.
안 좋은 과거를 영영 묻어놓기에는 이 더러운 과거들이 언제 썩어서 골마 터질지 모른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나름대로 현명하게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듣고 있을 오래된 저의 옛 친구에게도 그때 참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인사를 남기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고개를 막 넘어선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35년 됐고 동갑내기 아내와 딸 둘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사연을 쓰면서 처음 이 채널을 알게 됐는데 제 아내가 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평소에 집안일을 하면서 수시로 틀어두고 잘 듣고 있어요. 그렇게 아내의 소소한 즐거움을 방해하지 않으려 저도 가만히 사연들을 듣다가 여러 사람들의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재밌다고 느끼게 됐어요. 어쩔 때는 아내와 함께 욕도 하면서 듣고 슬픈 사연에는 눈물도 흘리면서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다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쩌다가 제가 톡톡 사연 채널에 편지를 보내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전 이제까지 남들에게 피해 한 번을 안 끼치고 연말에는 나름대로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도 하면서 착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큰사위란 놈과 그 부모가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듣다 보면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끝까지 듣고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사실 저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도우셨어요. 경주에서 대대로 천석군 부자의 자손이었던 할아버지는 그 재산을 독립운동에 보태느라고 조금씩 까먹으셨답니다. 그 결과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할머니께서 삭바느질 해서 제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학교에 보내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방 후에 가난해진 집안 살림에도 꺾이지 않고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오셨고 7급 공무원이 되어 도청에 근무하시게 됐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월급이 빤하잖아요. 그러니 제 어머니는 항상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남기지 않고 사셨습니다. 양파 껍질이랑 팥뿌리도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국물 내는 데 쓰시고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 날엔 김치찜을 하셨어요. 그러나 역시 고기보다 김치가 한참 많은 찜을 만들곤 하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손맛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가난하지만 청렴결백하게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면서 양심을 파는 행위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떳떳한 삶을 선택하라고 부모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제가 아이들을 키워 결혼을 시켜보니까 자식의 결혼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돈도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사돈을 만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 자식들은 딸만 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없어 조금 서운합니다. 지금도 농담처럼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들 하나 낳자면서 아내에게 말을 하면 아내는 징그럽다고 제 등짝을 때리며 눈을 흘기죠. 제가 딸밖에 없어 그런지 아들을 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저는 제 두 딸을 아주 고이고이 금지옥엽처럼 길렀어요. 제 아내는 여자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면 시집가서 욕먹는다고 딸들이 집에 있는 날엔 설거지나 청소라도 시키려 했지만 전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한국에서 결혼하면 시집살이 할 텐데 왜 집에서까지 부려먹느냐고 하면서요. 저는 차라리 나를 부려먹으라고 딸들이 친정에 오면 딸들 대신에 설거지나 청소도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제 아내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저 역시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었어요. 학교마다 행정실에 있는 남자 직원이 있죠? 저는 그 직군이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국가유공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 가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도 저에게 공무원이 되라고 조언을 하셨죠. 전 이과 공대 출신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군 제대 후에 대학을 다니면서 3학년 때부터 시험을 받고 2번 떨어지고 3번째에 9급 공무원이 됐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내를 30년 전업주부로 있게 하고 조그마한 집을 살 만큼의 재산은 모을 수가 있었죠. 아이들은 제 어머니를 닮아 근검절약하는 저에게 가끔 투덜거리면서 짠돌이라고 놀리긴 했지만 지금은 다들 저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모을 수 있는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중산층의 소시민이었던 제가 큰딸의 남편이 될 남자와 예비 사돈들과 상견례를 하던 날 자존심이 처참히 밟히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죄 안 짓고 미워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사돈이었던 그 인간들에 대해 실망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처음 느꼈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의 큰딸은 정말 예쁘게 생긴 인형 같은 아이였어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고 온 경주 바닥에 소문난 귀엽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미모였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제 딸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정말 여러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았습니다. 제 집 앞에는 매일 낮이고 밤이고 딸을 향한 시커먼 남자놈들의 구애가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놈들을 돌려보내는데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죠. 한두 놈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애들은 제 집 대문 앞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제 거라고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누가 그놈들한테 내 딸 준다고 했답니까? 그러나 수많은 남자애들이 끈질기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 딸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너 저놈들 중에 네 마음에 들거나 좋아하는 애가 있어? 아니에요. 전 그냥 학교만 열심히 다녔는데 왜들 저러는지 몰라요. 전 좋은 남자, 서울 남자 만날 거거든요. 사실 결혼하면 경주에서 살기 싫어요. 그렇지? 넌 이 시골서 썩기에 너무 아까워. 내가 너 대학교 1학년만 됐어도 미스코리아 내보내는 거였는데 진작 그러지 못한 게 한이다. 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라. 알았지? 좋은 집안이라는 게 뭔데? 아, 돈 많고 골빈 남자들도 많아. 너는 좀 더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늦게 시집가라. 알았지? 아, 요즘 세상에 결혼이 삶의 목표가 될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생각해보고. 전 유난히도 딸의 미래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딸 단속에 여념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면 제 딸은 벌써 어떤 알지도 못할 논팽이가 채갔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우리 딸이 어떤 놈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딸이 서울로 취직을 하고 2년째 되던 시기였어요. 딸은 서울의 유명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열심히 취재를 다니는 열혈 기자였죠. 딸이 조금만 더 머리가 좋았으면 아나운서를 시켰을 거라고 제 아내는 아직도 많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아내를 닮아서 끈기가 없었어요. 대학 4학년 때부터 언론고시 준비를 하던 그 애는 딱 한 번 시험 보고 1년 만에 그냥 기자가 되겠다고 신문사에 취직을 했으니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딸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자기가 이름을 날리는 목적이 아닌 좋은 곳에 선이 들어와서 시집을 잘 가겠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초년생이었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면서 취재도 잘하고 했겠지만 2년이 지나니까 신문사 생활도 금방 적응해서 일하기도 지겹고 힘들다고 제 엄마한테 푸념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 딱 하나 끈기가 없는 면 때문에 제 딸이 작년까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네, 제 딸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위란 놈은 그런 제 딸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시부모란 사람들은 제 딸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그렇게 개념을 따져가면서 제 딸에게 폭언을 했다고 해요. 전 그런 그들의 만행이 싫었던 겁니다. 제 딸은 취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신문사에서 만난 선배 기자인 저희 사위한테 금방 빠져서 사내 커플로 발전을 했어요. 사실 저는 딸이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왜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남자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전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딸도 제 눈치를 봤는지 1년 동안이나 사위랑 데이트를 했으면서도 저에게는 남자가 없는 척 숨겨왔다는 거였습니다. 제 엄마한테만 말하고요. 나중에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딸이 몰래 남자친구 만나면서 저한테 들키면 크게 혼날 걸 계속 걱정했다고요. 전 사위의 얼굴이나 학력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바른 인성을 가진 괜찮은 놈이라면 제가 왜 반대를 했겠어요.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났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어쨌든 아내는 딸이 그놈과 사귀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숨겨오다가 제 기분이 좋아 보이자 하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말해. 무슨 일이야? 사실 우리 민서 사귀는 남자 있어. 화내지 말고 들어. 그쪽 집안에서 민서가 결혼하면 가정주부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남자 집이 강남에 있는 100억대 부자래. 그래서 집안일은 할 필요 없고 그냥 한 몇 년 시집 들어가서 살고 나면 한강 보이는 아파트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전 아내의 말이 현실감이 없었어요. 세상에 누가 그런 조건으로 며느리를 들어오기라도 하는지. 만약 그게 사실이면 저는 벌써 우리 큰딸의 고생길이 훤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내의 말에 반대를 했어요. 뭐? 당신 진심이야?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애를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결혼시켜서 뭘 어쩌겠다고. 그리고 돈 너무 밝히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우리 민서 시집 보내겠다는 거야? 우리 민서가 그 남자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더라고.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반대하고 나서면 오히려 민서가 더 삐뚤게 나가. 지 부모랑 인연 끊고 남자만 보고 시집 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내가 너무 뭘 모른다는 듯이 저를 타박하자 더 이상 반대할 명분도 없어서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집안에 저 혼자 남자니 젊었을 때는 다들 제 말을 안 따라줬지만 나이 먹고 보니 다들 자기 멋대로 하고 아버지의 권위 따위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딸을 만나 그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상견례를 한번 진행시켜 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고 딸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저에게 평소 안 부리던 애교까지 부리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아빠만 설득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아빠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치만 이 오빠 정말 그동안 저 따라다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아빠도 한번 만나보시면 생각 달라지실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나 참, 그 녀석이 그렇게 좋았는지. 전 지금도 그놈을 보면 화가 나고 금쪽 같은 내 딸을 괴롭힌 가해자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제 불길한 예감과는 달리 딸과 제 아내는 그날 입을 옷을 백화점에서 사자면서 둘이 쇼핑도 하고 시댁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서 피부과 가서 마사지도 받고 상견례 전날까지 아주 신나게 다니더라고요. 상견례 날이 되어 시댁이 강남이라더니 그쪽에서 상견례 식당을 예약했나 봐요. 저희는 그 전날에 딸의 자취방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점심때 그 식당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높고 삐까번쩍한 호텔 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딸의 상견례를 하자고 하니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도 100억대 부자라는 예비 사돈에게 꿀리기 싫어서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왔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매일 등산복만 입고 다녔던지라 오랜만에 매는 넥타이가 유독 제 목을 조이는 것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있는데 12시에 만나자던 그 사람들이 12시 30분이 되도록 나오질 않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더 늦는다더니 전 시간을 보면서 점점 초조하고 더 화가 났습니다. 점점 목을 조여오는 듯한 넥타이를 조금 풀고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 말이야. 우리 보고 12시까지 오라더니 자기들이 늦는 거야? 서울 사람들이 더 늦으면 어쩌자는 거야? 민서야, 너 오빠랑 애한테 전화 좀 해봐. 아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오시겠지. 당신 그분들 오더라도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화나면 안 돼. 알았지? 아빠,
오빠한테 문자 왔어. 지금 주차장 발레 파킹 맡기고 있대요. 조금만 기다리래. 죄송하다고. 그렇게 불쾌한 마음을 꾹 누르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문제의 사돈들이 나타나더군요. 전 안 보는 척하며 사위의 아버지부터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남자는 배에 적당히 기름이 낀 뱀 같은 눈빛의 남자였어요. 첫인상부터 좋지 않더군요. 사부인이라는 여자를 보니 얼굴을 억지로 주름 펴고 고친 것 같이 번지르르한데 키가 작아서 그런지 엄청 높은 하이힐을 신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사위놈은 얼굴도 배우처럼 잘생겼고 키도 180이 넘는 한마디로 남자다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잘생긴 애가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시간 지키는데 호텔 거의 다 어서 앞차랑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많이 기다리시게 했네요. 어머나, 그래도 당신이 더 고생했지. 이분들이야 따뜻한 룸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됐지. 당신은 차에서 내려서 교통사고 낸 여자랑 싸우고 그 옆에서 난 늦을까봐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데. 아우, 저희들 하마터면 오늘 상견례 못하고 병원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사돈 내외는 사고가 난 사람들 치곤 너무 멀쩡한 모습들이었어요. 전 혹시나 하는 의심을 하긴 했지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초면에 꼰대 같은 인간이 될까봐 간신히 참았습니다. 전 사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되도록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고급 일식당이라 커다란 나무배 모양의 쟁반에 색색의 화려한 꽃과 함께 모든 회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한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젓가락을 휘적거리고 있었더니 옆에서 아내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이더라고요. 여보, 제발 노골적으로 저기 좀 드러내지 말라니까. 당신 지금 표정이 너무 굳어있다고요. 억지로라도 좀 웃음 좀 지어봐.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렇게 표정에서 티가 났는지 저는 첫인사를 마친 후부터는 아예 사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나 봐요. 아, 사돈께서는 회를 그다지 안 좋아하십니까? 고향이 경주시라 하길래 일부러 횟집으로 식당을 잡았더니 영 별로신가 봅니다. 전 얼른 억지로 미소를 띄우며 사돈에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전 신경 쓰지 마시고 서로 얘기하세요. 아, 사부인은 혹시 제 딸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철이가 전에 몇 번 민서를 우리 집에 데려온 적이 있는데 사실 여자애가 별로 할 줄 아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시집 와서 집안일 시키려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몇 년 데리고 살면서 좀 가르칠 거 가르치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전 우리 딸 집안일 못한다고 얕잡아 보는 사부인의 말투에 적지 않게 빈정이 상했어요. 제 이마에서 파란 핏줄이 돋으며 입술을 떨자 아내가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진정하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여자가 제 딸을 혹평하니 딸은 아무 말 못하고 한겨울에 땀까지 흘리면서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 가만히 긴장한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도 애인이라고 제 엄마의 옆에 앉아있던 사위가 우리 딸을 흉보는 사부인의 말을 잘랐어요. 엄마, 우리 민서 야단치는 거 아니죠? 그러지 마요. 민서는 그냥 제 옆에 있기만 해도 빛나는 여자니까요. 우리 집에 입주 가정부 있는데 민서한테 그런 일을 왜 시켜요? 아버님, 저는 우리 민서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민서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유, 내가 너 때문에 같이 사는 거 고려해봐야겠다. 네가 날 시집살이 시킬 것 같다. 아들들은 다들 남의 자식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벌써부터 지 와이프 된다고 편드는 것 좀 봐. 아유, 제가 우리 민서 그래도 설거지나 과일 깎는 거 정도는 시켰는데 음식은 집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유 좀 못할 거예요. 결혼 전까지 제가 책임지고 뭐라도 가르쳐서 보낼게요, 사부인. 그나마 제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건 사위놈뿐이어서 전 사위한테 술을 권하면서 이 거북스러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선한 얼굴로 웃으면서 넉살 좋게 저에게 술도 따라주고 민서 칭찬도 하면서 능구렁이같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한편 바깥사도는 상견례를 와서는 혼자 바쁜 척이란 바쁜 척은 다 하더군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일 관계 전화가 아주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양해 구하고 나가서 봤더니 이제 나에 제가 있는데도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거였어요. 이런 꼴들이 저에겐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사돈댁들은 제 마음속에서 최악의 첫인상으로 남아버린 거죠. 저는 상견례가 끝나고 아내에게 사돈 집안에 대해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꼭 이 결혼을 해야겠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이미 사돈 내외의 인성보다 재력에 관심이 더 많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민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 의견은 웬만하면 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딸 인생이야. 당신이 과하게 참견해봤자 애한테 원망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 딸 의견을 존중한다는 생각만 보여주자고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 나도 그 집안 사람들이 완전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서가 철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 어째. 전 할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의 형편으로는 딸의 소원대로 비싼 가구나 가전을 해줄 수도 없어서 따로 집을 구하는 것이 몇 년 늦춰지는 게 오히려 나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뭐라도 알바를 해서 딸이 집을 살 때는 좋은 혼수를 해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상견례를 겨울에 하고 결혼은 다음해 3월쯤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넉 달이 남았으니 전 딸과의 추억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딸에게 어딘가 가족여행이라도 가자고 말했지만 딸은 고작 은퇴한 공무원인 저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딸은 정말 미안한 듯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연말에 기사거리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만도 바쁘네요. 결혼하고 좀 시간 지나면 제가 오빠랑 부모님 모시고 한번 해외로 여행 계획해볼게요. 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 생각을 강요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 꼼짝도 못하고 결혼식 때까지 딸을 거의 저녁 때만 잠깐씩 봤어요. 게다가 주말은 제 애인 만나느라 바쁜 딸이었으니 아버지는 당연하게도 뒷전이었을 겁니다. 딸 가진 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말았으니 그때 저한테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봄이 와서 딸은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그만두지 않고 딸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내주는 재택근무를 하기로 회사와 협상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부인은 결혼 전에 며느리가 전업주부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딸이 끝까지 고집 피운다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도 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만 들더군요. 그렇게 딸 부부는 시댁에서 신혼방을 꾸미고 살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100평이 넘는 대저택에서 산다고 하니까 제 둘째 딸은 언니를 부러워하고 급기야 질투가 난다는 말까지 했어요. 언니는 좋겠다. 형부는 잘생긴 사람인데다 시댁은 돈 많은 부자고 집안일도 할 필요 없는 집에 시집가서 얼마나 좋을까? 나도 형부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엄마. 어디 아는 남자 중에 형부 같은 사람 없어? 예, 너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한테 시집가라. 시댁이 그렇게 잘 살면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데 너네 시댁까지 그러면 어떡하니?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엄마는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난 그럼 지지를 고생길로 시집가라는 거야? 엄마 진짜 너무한다. 언니만 사랑스러운 딸이야? 이 둘째는 엄마 딸 아닌 거지? 무슨 소리냐? 아빠는 민서랑 민정이 둘 다 사랑하지. 그런 말 하면 아빠 상처받아. 너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라는 뜻일 거야.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큰딸이 결혼한 나이가 27이었어요. 27이면 아직 결혼해서 시댁에서 같이 살긴 좀 이른 나이였죠. 하지만 딸이 원하는 인생이었기에 전 반대하고 싶어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것이 많이 답답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딸은 천천히 그 깐깐한 시부모와 사는 것도 적응을 해나갔던 모양이에요. 아니,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들이 걱정할까 봐서 시어머니가 깐깐하게 굴어도 저희들에게 불평 한마디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전 친정아버지 입장이니 그동안 시댁에서 딸이 당한 일들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에 이제부터는 딸의 시점에서 들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경주에 있는 친정집을 들러 하룻밤을 자고 딸은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참 어이없게도 시부모님의 선물을 무슨 기념품 샵에서 사왔다는 것이었어요. 예, 민서야, 너는 아무리 이 엄마가 선물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정말 소소한 것만 사면 어떡하니? 면세점에서 향수도 좀 사고 화장품이나 시계도 좀 사왔어야지. 돈이 없었던 건 아닐 테고. 너 정말 센스라고는 없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마지막 날에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도저히 쇼핑을 하러 갈 컨디션이 안 됐어요. 게다가 오빠 없으면 저는 호텔 밖에도 무서워서 못 나갔는데 돌아오기 전날 저녁에는 저는 호텔에서 쉬고 오빠 혼자서 그 근처 같이 유학하던 친구들이 있다면서 만나러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랬니? 철아, 그러면 너 대학교 때 룸쉐어하던 셀린이랑 같이 샹젤리에에서 쇼핑하고 오지 그랬어. 걔가 미적 감각이 있잖아. 명품도 잘 알고. 그치? 셸린네 아버지가 파리 7대학 교수라고 했었나? 엄마도 참, 쓸데없는 기억력만 좋아가지고. 셀린네 아빠가 제 은사셨잖아요. 그냥 다 같이 만나서 술만 마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딸의 앞에서 아들의 옛 여자친구에 대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으면서 그와 비교해서 제 딸을 혼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정말 화가 안 나시겠어요? 당연히 사위에게 결혼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을 수 있죠. 하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안사돈이 전 여친을 언급할 만큼 우리 딸에게 실망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겨우 신혼여행 선물 가지고 제 딸을 혼냈다니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매번 시댁 식구들에게 은근한 무시와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사위가 신문사로 출근하면 제 딸도 9시부터 방에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꼭 걔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는 겁니다. 민서야, 이리 좀 나와봐라. 내가 이따가 네 시아버지 회사 사모님들이랑 우리 집에서 티타임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 얼른 설현마을 가서 마카롱 좀 사와. 종류별로 맛있는 것만 골라서 사와라. 알겠니? 어머니 제가 마카롱 종류를 잘 몰라서 혹시 어머니가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너는 이런 것도 모르니. 그러니까 결혼도 어느 정도 지방간의 급이 맞아야 하는 건데. 넌 큰아이가 먹도록 카페나 제과점에서 마카롱도 한번 못 사 먹어봤니? 네, 맞습니다. 제 딸이 무슨 제과제빵 기능사도 아니고 그 많은 케이크나 과자들 이름을 외워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저희 집은 맨날 집밥만 해 먹어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 혀꼬부라진 과자 이름 좀 모른다고 딸의 시어머니는 딸을 아주 무식한 애 취급을 하면서 급이 어쩌니 저쩌니 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딸한테 듣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 그 시어머니의 뺨을 한번 올려붙이고 말겠다고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아줌마도 여러 명 있는데 꼭 제 딸만 시켜서 무슨 빵을 사오라는 둥, 마카롱을 사오라는 둥, 빵 셔틀 부려먹는 일진처럼 심부름을 시켜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시어머니가 이해되십니까? 만약 아들 가진 부인들이 다들 이런 인간들이라면 전 우리 딸들 늙어 죽을 때까지 시집 안 보낼 뻔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딸이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입주 가정부였던 아줌마들을 출퇴근으로 바꾸고 6시에 아줌마가 퇴근을 하면 딸에게 슬쩍 집안 일들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이놈도 그렇죠. 우리 딸의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겠다고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데려가더니 갑자기 집안일을 떠미는 건 또 뭡니까? 그럴 바엔 처음부터 그런 장담도 하지 말고 같이 살면서 시댁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라 하고 말을 하든지
만약 그랬으면 제가 딸을 그 집에 시집살이 시키는 멍청한 짓을 했겠어요. 저희 집 담보로 빚을 내서라도 꼭 따로 딸에게 집을 얻어주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100평이나 되는 저택을 어떻게 매일 쓸고 닦고 하겠어요. 게다가 사돈집이라면 그릇들도 엄청 비쌀 텐데 혹시라도 우리 딸이 설거지를 하다가 깨트리면 그 고약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딸에게 모진 말들을 했겠어요. 전 그런 상상만 해도 분이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씩씩거리게 되더라고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며느리도 남의 귀한 자식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이 깊으신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어쨌든 신혼 초에는 딸아이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고 힘들다고 제 엄마에게 전화도 했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딸에게 네가 좀 참아라.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무조건 2, 3년 후에는 분가하겠다고 집 사달라고 해라 하는 말만 계속하면서 딸에게 참으라고 억지로 위로를 했나 봐요. 그런데 딸은 자존심이 있었는지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당장 이혼하려고 할까 봐서 저에게는 두 모녀가 그 모든 걸 비밀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화가 났지만 더 가관인 건 사위놈의 대처였어요. 사위는 처음에 제 딸을 감싸면서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럴 거면 얼른 바로 나가라고 분가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위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고 딸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였어요. 전 그 일들을 다 알게 되고 나서 너무나 열이 받아 사위에게 물었죠. 아니, 사부인이 분가를 시켜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나간 이유가 뭔가? 그냥 나가면 모든 일이 해결됐을 건데. 그, 그게요. 장인어른, 제가 본가가 더 편해서요. 집에 있으면 우리 민서도 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아줌마들 도움받아서 맛있는 음식 먹을 수도 있고요. 저도 신경 안 쓰면서 편하게 회사 다니고 싶거든요. 알고 봤더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남자 직원들이 사위에게 마누라를 초기에 휘어잡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비참해진다나 뭐라나 그렇게 개 같은 충고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란 게 다 그렇죠. 아내 흉복이랑 자식 새끼들 자랑하기 말입니다. 전 우리 아내 얘기를 제 불알 친구에게도 잘 안 해요. 제 아내가 뭐 잘못하는 것도 없지만 불만이 있더라도 아내에게 바로 얘기를 하지 친구들과 아내 험담은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 사위놈은 그 망할 직장 상사들의 충고를 진짜로 알아들었단 말이죠. 만약에 분가해서 아내랑 둘만 살게 되면 저도 설거지며 분리수거 같은 집안일 도와야 한다고 선배들도 그렇게 산다고 담배 피면서 심각하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본가에서 계속 사는 게 낫죠. 어머니도 저한테 잘해주고 잔소리는 조금 하시긴 하지만 민서한테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리라고 말해줬어요. 뭐 이딴 소리들을 사위놈은 아주 자랑스럽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사위도 남의 자식이니까 뒤통수를 한 대 되게 때려주고 싶은 것을 입술을 악물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제 엄마가 잔소리 심한 것은 아는지 민서를 밤마다 위로해주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위는 출근하면 저녁 때나 되어야 집에 오는데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우리 딸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시어머니의 막말을 다 받아내야 한다는 건가요? 전 그 말을 듣고 사위놈에게 역지사지의 진실을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 본가에서 3년 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3년 살게. 그러면 자네도 우리 민서 심정을 아주 잘 이해하게 되겠지. 자네 장모도 자네에게 집안일 안 시키겠지만 그렇다고 자네가 우리 집에서 속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 민서가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약속한 3년 후면 분가하게. 아니면 우리 딸한테 이 결혼 끝내라고 말할 테니까. 제 말을 다 듣고 나자 사위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더군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만큼 우리 딸이 시댁에서 당하는 괴롭힘의 크기가 컸으니까요.
시댁에서 저녁을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밥만 해놓고 도우미 아주머니들을 퇴근하게 했고 그 큰 식탁을 다 차리고 그릇을 놓고 물을 가져오는 것까지 다 딸에게 시켰다고 해요. 그 집 식구들은 한 명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게다가 딸이 제일 치가 떨렸던 것은 도우미 아줌마들이 퇴근하면서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 날에는 제 딸에게 짧은 메이드 복장에 흰 앞치마를 입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미 시아버지란 놈이 변태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냐고요. 그 변태 같은 옷을 입혀놓고 시아버지란 놈이 제 딸에게 음흉한 눈길을 보냈다는 것만 생각해도 당장 그놈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워서 경찰서에 집어쳐 넣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안의 만행을 자세히 들으니 진작에 그 집안과 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이혼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 딸이 참고 지냈던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 사실을 몰라주었던 저에게 얼마나 서운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 딸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 집안과 엮이지 말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자명했으니까요. 좀 더 강하게 반대할 걸, 딸의 고집을 꺾더라도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돈집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전 지금도 후회가 많이 됩니다. 나중에 딸에게서 자세히 들은 얘기지만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점심때 시어머니에게 혼이 난 제 딸은 한바탕 화장실에서 울었고 시아버지는 그날따라 일찍 들어와서 도우미들을 급하게 퇴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제 딸에게 흰 앞치마에다 짧은 반바지를 입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딸은 도저히 그런 추한 눈길을 받아내고 싶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했대요. 아버님, 저 꼭 아버님이 입으라는 옷만 입어야 하나요? 아무래도 그런 옷은 입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너무 창피해요. 저 그냥 추리닝 입고 앞치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제 딸의 뺨을 때렸대요. 그리고는 허리에 손을 얹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변태 깡패 같은 시아버지를 말릴 생각 안 하고 옆에서 실실 웃고 있더래요. 뭐? 아니, 내년이 뭔데? 너 같은 멍청한 년들은 길바닥에 널리고 널렸어. 그러니까 쫓겨나기 싫으면 잔말 말고 반바지 입어. 철이 안 들어오는 오늘 같은 때가 기회인데 네가 왜 이 시아버지 말을 안 들어? 이 친년이 내가 번 돈으로 이런 호의호식하면서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네 애미랑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시아버지한테 어딜 감히 맘먹으려고 들어? 이 집에선 내가 법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할 말입니까? 아주 그 집 두 사돈은 얼마나 서로 닮았는지 입만 열면 막말을 하는 것이 천생연분이더군요. 역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제 딸은 저런 험한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지라 다리가 후들거리고 저절로 주먹이 꼭 쥐어지더랍니다. 딸은 쓰러지고 싶었지만 겨우 정신을 붙들어 저녁상을 차리고 나서 2층에 제 방으로 가서 침대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엉엉 울었대요. 한참 딸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딸에게 그때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땐 세뇌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빠. 분명히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 그 집에서는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었어.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시아버지도 변태에 깡패 같고 너무 무서운데 우리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버님의 말을 거스르면 다들 맞아서 입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야. 아빤 그런 기분 모를 거야. 정말 조폭 같았어. 그 한순간의 눈빛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는 몇 달간 제 딸을 괴롭히지 않고 바빴던 건지 집에도 아예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제 딸은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시어머니의 비꼬는 말이나 괴롭힘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위놈도 프랑스인가 그 나라로 출장을 갔다고 하니 남자들이 집에 없는 그 몇 달간이 딸에게는 천국과 같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 딸이 결정적으로 사위놈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제 사위는 기자 생활하면서 휴대폰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취재용이고 하나는 개인용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로 취재를 간 동안에 집에 개인용 휴대폰을 깜빡 두고 갔나 봅니다. 딸은 항상 사위가 갖고 다니던 2번째 핸드폰이 집에 있는 걸 보자 걱정이 돼서 책상 위에 잘 놓고 제 남편에게 당신 휴대폰 두고 갔어 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런데 사위의 개인용 핸드폰에서 갑자기 카톡 영상통화가 걸려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금발의 눈파란 서양 여자가 영상통화를 건 것이었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딸한테 물어봐서 여기다 한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안녕, 내 사랑 철. 너 철이 안 해요? 내가 잘못 걸었네. 미안, 그럼. 잠깐만. 나 프랑스어 좀 할 줄 아는데 너 누구야? 아, 나 대학 때 동거한 철이 여자친구. 업무폰으로 전화할게. 그럼 안녕. 급하게 영상통화가 끊겼고 화면이 지워지기 전에 딸은 그 여자 셀린이라는 이름이 담긴 화면의 사진을 찍어 두었다더군요. 그럴 정신이 어디서 나긴 했나 봐요. 저 같으면 당장 비행기라도 타고 쫓아가서 그 내연녀랑 사위놈의 머리털을 휘어잡고 땅에다 패대기를 쳤을 텐데요. 딸은 그때만큼은 침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핸드폰에 찍힌 카톡 영상을 보여줬답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셀린인가 봐요? 남편 개인 폰으로 전화가 왔던데 어떻게 된 거래요? 지금 둘이 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얘는 쿨하지 못하게. 우리 아들이 취재 갔다가 그 애랑 밥 먹고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너 신혼여행 때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셀린 만났다고 하지 않았니?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남편을 추궁 못했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저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저 짐 싸서 친정 갈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네 가족들 다 정신병자 같아. 너무 이상해. 이 집에서 살다가 나까지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제과점 가서 나폴레옹이나 사와. 이따가 홍채랑 같이 차려오고. 안 그러면 친정에 전화해서 네 버릇도 없고 시부모도 말 안 듣는다고 네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당신들 말 안 믿을걸? 나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들 다 메모해뒀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하고 고소장 쓸 거야. 제 딸은 그 말을 끝으로 짐을 싸서 경주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밤새 딸의 얘기를 듣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당장 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딸이 피해를 입은 것과 시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것을 신고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전 다음날 바로 서울까지 올라와 강남의 그 시집으로 아내와 함께 출동을 했죠. 집에는 딸의 시어머니와 도우미들만 함께 있었어요. 아니, 사돈어른이 여기까지 웬일이신가요? 딸내미 데리고 오신 거예요? 걔가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화가 나서 잠시 미쳤던 모양인데 잘 가르쳐서 돌려보내시는 건 맞죠? 뭐라고? 이 여편 내가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잘못한 건 네 아들이잖아. 신혼여행 때부터 서양년이랑 바람 피워놓고 뻔뻔하게 그걸 3년이나 숨겼다면서? 그리고 시아버지란 작자는 맨날 우리 딸한테 짧은 치마를 억지로 입혔다며. 이 여편네야, 당신도 그 변태 새끼랑 같이 살고 싶냐? 사부인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미친 듯이 웃었어요. 역시 도라이는 도라이였더라고요. 그러더니 소파에서 일어나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습니다. 어찌나 악의 힘이 좋은지 눈앞에 불이 번쩍하는 것을 억지로 참았어요. 이 영감탱이 말 조심해. 그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남편한테 죽어. 우리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옛날부터 철거지에서 일하는 용역 깡패였어. 지금이라도 내가 전화하면 바로 달려올걸? 무섭지도 않아? 야, 네가 뭔데 우리 남편 뺨을 때려? 이년아.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화가 나서 씩씩거리던 아내는 제가 말릴 사이도 없이 사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사부인은 제 아내의 엄청난 힘에 머리가 휘둘려지면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이 났습니다. 제 아내가 몸집이 좀 크거든요. 사부인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제 아내와 머리채를 뜯고 싸우더라고요. 전 그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고 사부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편 내가 부르려면 불러봐. 그딴 깡패 새끼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독립운동가 자손에다가 귀신 잡는 해병대였어. 이 말을 하고는 저는 시원하게 딸의 복수를 했어요. 사부인의 뺨을 짝 소리가 나도록 올려붙여 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먼저 내 뺨 쳤으니까 이건 정당방위야. 경찰 불러. 경찰서 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제 입에서 경찰서 얘기가 나오자 사부인은 그건 무서웠던 건지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면서 저한테 은근히 말하는 것이었어요.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서로 합의하고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 뭔가 뒤가 구린 짓거리를 사업이랍시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전 다시 의기양양하게 사부인에게 소리쳤어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당신네 이 재산들도 다 불법적인 일하면서 모은 거지? 그러니까 경찰 얘기 나오자마자 그렇게 발작하고 나를 회유하려고 하겠지. 미안하지만 그런 수법엔 안 넘어가. 나 이미 강남경찰서 들렸다 왔거든. 뭐라고? 경찰서? 그거는 안 돼. 제발 살려주세요. 네? 저희 남편 이번에 구속되면 가중처벌 받아요. 신고만은 취소해줘요. 네, 제발요. 사부인은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더니 머리 위로 손을 모아 싹싹 비벼대는 것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부인의 행동에 전 크게 놀랐어요.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개발업자라더니 정말 깡패 같은 짓을 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시아버지란 놈의 조사를 하다 보니 분양 사기 같은 것에도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한 후 저는 사돈집과 애들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딸의 시아버지는 딸에게 했던 폭행 및 협박과 성희롱으로 구속이 되게 됐고 여죄를 조사하다가 부동산 사기건이 걸려서 경제사범까지 됐습니다. 시아버지의 구속으로 사위네 집안은 파탄이 났고 100억 재산은 벌금으로 거의 다 탕진하게 됐고요. 알고 봤더니 세금도 고의로 체납하고 있었다고 해요. 참 온갖 못된 짓들은 다 한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그 사위라는 놈은 프랑스에서 제 딸을 몰래 전 여친과 바람이 난 것이 발각되어 딸은 이혼 소송을 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딸이 그 집에서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지금이라도 그 몹쓸 범죄자 집안과 헤어지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쎄하게 잘 보는 편인데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이렇게 딸을 고생시키고 말았어요.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제 감을 믿고 사람들을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또 이런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테니까요. 제 딸은 이혼 소송이 끝나고 다시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서 문예창작과에 재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써보는 것이 꿈이라더니 이혼을 하고 나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행복해하는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 하루의 낙이에요. 편의점을 하다 보면 갖가지 손님들이 들락거리게 되죠. 그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은 그들의 성격이 어떤지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노인네라고 얕잡아 보면서 술, 담배를 사려는 비행 청소년들을 전 아주 쉽게 잡아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저는 좋은 말로 구슬러 돌려보냅니다. 작은 죄를 지었다가 안 잡히면 큰 죄에도 손을 대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들을 계도하는 게 제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좋은 인간관계만 맺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노년의 사기꾼이나 나쁜 놈들이 좋은 사람인 척 여러분의 옆에 있을지도 모르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 드라마 같은 사연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청취하셨다면 좋겠네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